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설 명절을 겨냥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과 대처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상황. 그리고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29곳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2025 전북 도정을 말하다 전북특별자치도 2년차를 맞아 김관영 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설 명절 기간 사이버 사기 스미싱 주의보라는 안내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설 명절 기간 전후를 겨냥한 문자 사기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설 명절 기간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난다. 이런 통계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절 때 문자 발송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증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은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을 사칭을 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라 이런 문자를 보내서 조회를 유도하는 이런 유형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명절에는 특히 이제 차량 이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통범칙금이 나왔다 이런 문자가 많이 발송이 되기도 하고요. 또 명절 선물을 발송하는 문자라든지 세뱃돈 송금과 관련된 문자 등도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초에 그 연말 정산 대비해서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자를 발송해서 좀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문자도 발송이 되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보이는 사례 중에서 그 지인을 사칭해서 청첩장이라든지 부고 문자를 발송하는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배송 지연이나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현혹하는 비대면 사이버 사기, 또 허위 쇼핑몰 사기도 많은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 되면 그 명절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명절에 그 유통 물량도 많아지고 또 택배를 통한 이런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이용한 그 문자 사기 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물량이 부족해서 상품을 보내줄 수가 없으니 그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라거나 이런 문자를 발송을 하는데 그 문자에 이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가짜 사이트라고 하죠. 이른바 피싱 사이트로 접속이 되면서 어떤 그 소비자들의 계좌번호라든지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탈취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절 때 그 허위 그 가짜 사이트, 명절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 허위 가짜 사이트 문제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파는 것처럼 허위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 낮은 가격을 보고 접속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현금 결제를 유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결제가 된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 물건은 발송해주지 않으면서 어떤 금융 정보 같은 것들을 탈취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을 때 좀 구매를 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고객들의 어떤 리뷰 글들을 확인을 하신다든지 현금 결제보다는 향후라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신용 결제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문자 사기의 작동 방식이라고 할까요? 자,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히는지 또 금전 피해 외에 어떤 피해가 또 따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문자 사기는 보통 이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거나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고 또 가짜 사이트 접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떤 계좌 정보라든지 카드 정보 이런 개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파일이라던가 저장돼 있는 연락처 이런 데이터들까지 이제 탈취가 되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개인 정보, 탈취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 피해자의 SNS 계정을 좀 추가로 탈취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탈취된 계정이 2차 또 피해를 유발하는 그런 스미싱 범죄에 사용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스미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몇 가지 좀 기본 원칙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됐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결제 요청 문자를 받았거나 배송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는 뭐 해당 업체의 기본적인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사실관계를 꼭 확인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미싱 범죄 피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범죄 피해를 좀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신뢰할 만한 어떤 보안 어플리케이션 등을 다운을 받으셔서 지금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악성 앱을 좀 제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미싱 범죄로 이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금융기관 등의 본인의 계좌 동결 조치 등을 요청을 하시는 그런 방식들을 좀 조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이 파손돼 있는 것을 더러 목격할 수 있는데요. 자, 대부분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파손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교통 안전시설물이 파손돼 있는 걸 많이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중앙선 분리대라던가 시선 유도봉이라든지 안전 펜스 이런 부분들이 파손돼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사고 유형들이 그 좀 차량을 과속으로 빠르게 운전을 하다가 그런 안전시설물들을 충격하시는 사례들이 있고, 또 좁은 길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물들이 파손되는 사례들도 보고가 되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그 음주운전, 졸음운전으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안전시설물이 파손되는 사례가 지금 가장 많은 사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전시설물이 파손이 되게 되면 이게 그 2차 사고를 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통안전시설물이 파손돼서 보수를 해야 하거나 보수 유지 관련 건수는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최근 몇 년간 관련 건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이 안전시설물이 파손돼서 작업을 한 복구 건수가 312건으로 돼 있고요. 2023년도에는 2배가량 증가한 600여 건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773건의 복구 작업이 있어서 지금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복구 작업이 늘어나면서 이 복구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예산에서 3억 원 내지 4억 원가량이 복구 작업 예산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자, 그 부담을 대부분 지자체가 지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시설물을 파손한 당사자를 특정하기가 뭐 어렵기도 하고 또 책임을 묻기도 좀 까다롭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 파손한 당사자를 일일이 특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손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역시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복구를 진행을 하고 발생한 비용을 파손자에게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손자 자체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가 실제로 구상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또 절차적인 그런 시간이라던가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복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인이 교통안전시설물을 파손했거나 또는 이제 파손된 시설물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사고를 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파손을 했다라고 하시면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양심적으로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하시고 본인의 보험회사에도 좀 신고를 하신다면 이제 나중에 자치단체와 좀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좀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본인이 파손하신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파손된 시설물들을 발견을 하셨다면 이런 시설물 파손은 좀 2차적으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도로안전신문고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에 좀 신고를 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올해 신입생이 없는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29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학교급별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올해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가 25곳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3곳이고 고등학교가 1곳, 총 29곳으로 나타나 있고요. 작년에는 39곳이었는데 지금 수치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학교가 통폐합돼서 좀 학교 숫자 자체가 줄은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생이 없는 학교뿐만 아니고 그 졸업생이 없는 학교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전북자치도에서 졸업생이 없는 중학교가 총 4곳으로 확인이 됐고요. 고등학교는 1곳이 지금 졸업생이 없는 학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는 익산 웅포 초등학교와 같이 개교 1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학교도 있어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령 인구 감소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익산 웅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 연도가 190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교된 지 110년이 훌쩍 넘은 학교인데요. 올해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웅포 초등학교뿐만 아니고 그 용안초, 주천초 같이 개교 100년이 넘는 학교들이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는 전북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전북자치도가 좀 유독 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그 악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젊은 층, 청년 인구 등이 이제 여기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까지 좀 동시에 겪고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등에서 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취약 아동 수도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입니까? 전북자치도 지역에서 초등학교 취약 아동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1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취약 대상 아동이 1,159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364명이 줄어든 수치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있었는데 그 예비 소집 과정에서 참석하지 않은 아동이 504명가량 있었다고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소재 파악이 됐습니다만 이 중에 2명이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안 돼서 경찰의 수사 의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자, 신입생 수가 감소하거나 한 명도 없는 현상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마땅한 해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차선 또는 차차선 대책 어떻게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학령 인구 감소라는 것이 교육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지역 경제적인 측면이라던가 사회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라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학령 인구 감소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좀 유발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통폐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 갈등이 좀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최대한 상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도 병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올해 전북은 여러모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될 텐데요. 전북특별자치도 2년차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어떻게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모시고 2025 도정 운영 방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도민들에게 우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가족들과 또 이웃 친지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6일간의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지친 몸을 심신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탄핵 사태 또 여러 또 항공기 사고 등으로 마음이 많이 우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가 잘 되시기를 기원하고 저도 그렇게 되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짧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지방 공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특히 새만금 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해야 한다는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개항이 2029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당초에 국토교통부하고 국내외 공항 설계 기준, 국제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면서 2019년에 예타를 면제받을 당시에 2,500m 길이로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항공 수요가 많아지면 2,500m를 3,200m로 700m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양쪽의 공간은 더 지금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본 계획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무한의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활주로 길이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국토교통부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2,500m로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하면서 3,200m로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공항 현재 실시 설계 또 환경 영향 평가가 이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안공항처럼 철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공항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방 공항의 적자 운영이 안전 관리에도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 또는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무안공항하고 새만금공항이 가장 인접해 있고 또 같은 서해안 쪽에 있다 보니까 이 조류에 대한 피해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지방공항이 1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새만금, 현재 군산공항이 가동되고 있고 군산공항 바로 옆에 새만금공항이 있기 때문에 군산공항에서의 조류 피해 정도가 이미 조사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15개 공항 중에 1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류 피해가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앞으로의 조류 피해에 철저하게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먹이 공급원을 차단한다든가 또 서식지를 이전한다든가 퇴치 인원을 배치한다든가 해서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최대한 세우려는 노력을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이고요. 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방공항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데, 새만금은 앞으로 2030년까지 트라이포트가 예상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소위 철도, 공항, 항만이 같이 어우러지는 한 곳에 집중되는 지역이고, 새만금 지역에 무려 8천만 평이라는 대규모 개발 용지가 지금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무안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항공 수요에 있어서 단지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화물 수요를 집중적으로 담당할 그럴 계획에 있기 때문에 항공기 수요는 무안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탄핵 정국과 사회적 재난으로 이제 불안정한 정세가 계속되면서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 여파를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네, 사실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투자도 꺼려하고 또 수출 기업들도 특히 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최근 2달 동안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도 취소가 되고 또 국내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여파가 우리 도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도 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어떻게 같이 극복해 나갈 것인가. 새해에 저희가 도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2025년 올해에 집행하기로 한 예산의 약 70% 가까이를 상반기에 집중해서 조기 집행을 하자는 것이고요. 또 현장 중심의 대응책을 세워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부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기에 자금을 공급하고 특례 보증을 하고 또 지역 상품권을 최대한 발행하고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들을 또 해 나가서 우리 지역 경제가 그래도 더 이상 침체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가 시군과 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치로 펼쳐나가자 하는 것이 지금 도정의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사님,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누구보다 소회가 남다를 텐데요. 지난 1년간을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전북특별자치도가 작년 1월 18일에 출범해서 1년이 됐는데 사실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바뀌냐? 뭐가 좋아지냐? 이런 질문을 사실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좋아지려고 이름도 바꾸고 특별자치도를 출범했지만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다 보니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조례를 바꾸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미래 첨단 정책의 테스트베드, 선도지구가 되어보자라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중앙부처로부터 부여받은 여러 가지 특례, 333개의 특례를 75개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곳곳에 14개 종류의 특구나 지구 지정을 받아서 지정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가 핵심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농생명산업지구, 또 문화관광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이런 지구들을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구들이 지정이 되고 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발이 되다 보면 분명히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들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특별자치도를 했던 제주도의 경우를 보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하고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기업들이 막 늘어나고 하는데 시간이 약 6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지만 분명히 우리가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일관되게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17일에 개최됐던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속도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가 전북이 다른 도에 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저희가 5개 분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농생명, 하나는 문화관광, 하나는 고령 친화산업, 하나는 첨단산업, 또 민생특화산업 이렇게 5개 분야로 지정을 하고 각 분야별로 특구, 지구, 단지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지정이 완료된 것은 새만금에 설치된 고용안정서비스센터입니다. 이거 하나는 지금 지정이 됐고요. 그 외에 농생명산업지구는 우리가 16개의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7개 선도지구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 7개를 올해 안으로 지구 선정을 다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악관광지구는 우리가 14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41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41건을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6건이 최종적으로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것도 올해 안으로 지정을 마치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지구는 우리 지역의 K컬처를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K컬처 콘텐츠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그 핵심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단지는 우리 앞으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먹는 음식, 또 사용하는 물건, 또 이분들이 아파가지고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 이런 것들에 관한 소위 실버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버 산업에 관한 연구기관 또 연수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 새만금 지역에 집중적으로 한 곳에 좀 모아가지고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를 구성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상의해 나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북특별법 전북 개정안이 지난 연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중앙정부가 가진 뭐 산업 특구라든지 단지 지구 지정을 지역에 많이 뭐 이관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시기에 그런 권한 이양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이전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도를 출범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이양하는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 개의 특례를 이양받기 위해서 심지어 12번까지 중앙부처가 회의를 하면서 설득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특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어쨌든 출발은 했고 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특례를 최대한 늘려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14개 시군으로부터 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특례를 받으면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특례를 계속 추가적으로 모집하고 전문가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거를 모집하는 절차를 계속 한쪽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특별법을 계속 개정하는 그런 역할은 또 계속 진행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반영된 특례를 우리 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은 또 한편으로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올해는 지난번에 개정된 개정 이후에 새롭게 국제적인 새로운 신기술 등을 특례에다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약 100건 정도를 새롭게 특례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또 특례 개정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사님, 완주, 전주, 안주 통합 문제 또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고 도정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제 공약으로 내거신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망하고 추진해 나가실지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면 우리 도민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주 안주 통합이 전북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현실에서 보면 완주 군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완주 군민들께서 통합에 관한 미래 비전을 보시고 완주 군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런 통합에 관한 비전이라면 완주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통합에 찬성하실 것이고 통합에 대한 비전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면 아마 찬성에 반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나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전주 완주가 통합 이후에 특히 완주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 또 이미 살고 계신 완주 국민들에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완주 국민들이 그동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세금 폭탄이 온다, 또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 또 혐오 시설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그런 점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미리 사전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조례로 만들고, 또 전주시가 약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는 완주 국민들이 주민투표를 해 주십시오,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완주군 내에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통합 이후에 비전을 107개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그거를 전주시에 지금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그 부분을 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이 지나고 나면 머지않아서 107개 사업 중에 몇 개는 할 수 있고 몇 개는 앞으로 협상해 나가자, 몇 개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가 되고 나면 완주 국민들이 판단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만 올해 지금 염려는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되고 만약에 시행이 되면 그 2달 동안 이 주민투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연기될, 당초에 제가 5월 달에 투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서로 조율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 출범 계획, 구상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새만금의 이 개발을 조금 신속하게 하고 새만금을 끼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 3개 권역체에 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만약에 특별지자체가 되었을 경우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한번 해봤는데 47개 사업이 발굴이 됐어요. 예를 들면 새만금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같이 힘을 모아서 공동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또 새만금 산업단지를 어느 지역에 만들 것인지도 추가 조성하는 것도 공동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새만금 권역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관광 벨트로 엮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발굴을 해 나갈 수가 있고, 분산 에너지 특구를 만드는 것도 이것은 3개가 도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의 자치단체의 역할을 그대로 두면서 그 위에 하나의 별도의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두고 공동사업만을 꾸려나가는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만금 3개 지자체한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온 그런 47개의 사업들을 각 3개 지자체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시행됐을 때 줄 수 있는 효익 등을 긴밀하게 의논해 나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가 좀 출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해 나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한 해 전북을 돌이켜보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좀 가능성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한인 비즈니스 대회 성과와 이로 인한 효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회를 치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교훈은, 우리가 그동안 한인 비즈니스 대회 하면
5성급 호텔과 대규모 컨벤션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이 두 가지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전북이 이 행사를 역대 가장 잘 치러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대회 유치 과정부터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문법과는 다른 특이함, 우리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차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그 차별성에는 저희가 K컬처의 뿌리가 전북이다. 그리고 미래의 산업의 중심이 지금 새만금이 뜨고 있다. 이 중심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집중 부각하는 것이 앞으로도 전북의 발전에 대단히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도민들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쳤을 때 어떤 효과를 내고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는지를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자존심도 회복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도 분명히 우리가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수출 상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해서 실제로 수출 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북특별자치도 하계 올림픽 유치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 상황은 어떻고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강점을 어떻게 부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서울과 전주가 작년 11월 12일까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올 1월 6일, 7일 1박 2일 동안 저희 전북이 평가단으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가 이제 대한체육회에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2월 28일 날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투표 권한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전주올림픽이 어떻게 서울올림픽과 차별화되고 또 우리의 강점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올림픽의 가장 큰 특징은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서 조화,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 그동안 모든 것이 서울 위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끼리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도난드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신설 경기장을 4개로밖에 하지 않는 굉장히 경제적인 올림픽을 지향하고 있고 또 경기장을 신설하더라도 또 아니면 증설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친환경적인 목조 건축물을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인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지가 1위 지역이 전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모든 시설에 재생에너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전주올림픽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올림픽입니다. 저는 2036년이 되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K컬처를 한 번씩 경험한 외국인들이 K컬처 심화 과정을 우리가 준비해서 제공한다면 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K컬처를 한 번씩 접해본 사람들한테 자, 심화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K컬처의 뿌리가 바로 전주인데 전주가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문화올림픽에 진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이동거리나 또는 이제 방문객들의 숙박 시설에 한계가 있다.
하는 점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쪽도 있고요. 또 서울시보다 후발주자라는 그런 약점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은요. 네, 대유의 기반 시설이 되고 있는 숙박 시설 또 관광 시설이 다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11년이 남아 있고 저희가 부족한 것들은 최대한 또 인접해서 같이 연대하고 있는 도시들을 충분히 이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올림픽 어젠다에서는 1시간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방 도시들 간의 연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광주까지 전부 1시간 반 이내에 지금 있고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치루었던 그 육상 경기장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네. 지금은 2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전주와 대구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이 되면 1시간 20분 안에 전주와 대구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근도 훨씬 지금보다는 용이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전북의 가장 큰 장점은 음식입니다. K푸드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 전초기지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기지로서 전북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저희가 이 숙박시설과 좀 부족한 것들은 새만금의 앞으로 건설 예정인 크루즈 항만을 이용해서 이 올림픽 기간 중에 크루즈를 정박을 시키면은 약 3,000개 정도의 객실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크루즈 2척 정도를 거기다가 정박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지사님께 취임하실 때 기업 유치에 대한 대단한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새만금의 2차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이셨는데 자, 앞으로 기업 유치 방안,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한 포부라고 그럴까요?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전북의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일자리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만드는 것이 전북의 인구 소멸을 막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북에서 이미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사업이 잘 돼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또 전북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려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새만금에 지금 약 15조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투자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 관리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만금의 그동안 산업단지가 조성이 늦어져서 새로운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산업단지 분양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화로 해서 최대한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 예정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미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기댈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도정이고 정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 도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도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도민들께 정말 가장 많은 일자리들을 제공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도 살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북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의 꽃이 제대로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취임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도정에는 성과를 내겠습니다. 도민들께는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 잊지 않고 초지일관의 자세로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도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가장 힘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도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입니다. 특히 이번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미래 먹거리를 키워나가고 위상을 높여야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고 도민들의 지혜가 한데 모아져야겠습니다. 2025년은 전북이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새 진행자가 프로그램을 맡게 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